안녕하세요.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준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정비서의 정형외과 전문의 박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비수술적 치료뿐만 아니라 수술적 치료 얘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얘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족저근막염 환자가 엄청 많고, 그리고 병원에 오지 않는 환자는 제가 봤을 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족저근막염 환자라서 잘 알지만 이게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아픈 게. 너무 아플 때도 있지 않나요? 아니, 너무 아플 때도 있긴 있는데 그게 또 내일 되면 또 조금 낫고,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 그냥 평생 달고 사는 병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엄청 많거든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 무릎 때문에 오신 환자분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원장님 근데 발바닥 아픈데 이건 그냥 달고 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네. 저는 달고 산다기보다는 많이 아플 때가 있고, 근데 이건 치료가 하면 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분들의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이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이게 하면은 다음 날에는 좀 좋아진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또 똑같아.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치료하러 안 가시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나는 아프니까 집에서 유튜브로 족저근막염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스트레칭 영상을 보고 스트레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유튜브에서 이제 조회수가 꽤 많은 질환 중에 하나가 족저근막염이 아닐까,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족저근막염이 이제 굉장히 환자가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병원에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지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좀 꽤 진행되고 좀 심해진 상태에서 와요. 그래서 충격파 치료가 효과는 있지만 재발을 잘한다. 그래서 그걸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요새는 족저근막염을 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요. 족저근막염이 원인이 되는 이 족저근막을 우리가 조금 늘려주는 거죠. 수술적으로 절개를 가해서 족저근막염을 아주 타이트해진 족저근막염을 좀 늘려주고 나면 거기에 이제 힘이 안 가해지기 때문에 좀 개선이 된다. 그게 이제 족저근막염 환자도 늘어나기도 했고, 예전에는 거의 안 하는 수술이었어요. 근데 족저근막염 수술도 결과가 괜찮다는 논문도 좀 꽤 있고요. 그래서 처음부터는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 생각하진 않는데, 이게 반복되거나 통증이 심하거나, 그리고 저희가 초음파나 MRI 정밀 검사를 했을 때 정말 굉장히 두꺼워져 있는 분들은 족저근막염 수술도 하나의 이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이 족저근막이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싹 젖혔을 때 여기가 이제 굉장히 딱딱하게 만져지는 분들,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문질렀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한 분들, 사실 수술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만성화되고 심해진 분들은 수술적인 옵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족저근막 수술을 하면은,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요새는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한 몇 미리밖에 안 되는 작은 구멍으로 족저근막을 절개하는 이런 수술식들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많이 아프지 않고요. 당일 퇴원도 가능할 정도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바로 복귀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도 바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치료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안 할 이유가 없겠는데요? 근데 처음부터는요, 그런 옵션 외에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실 필요 없고,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거죠.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해서 그렇죠. 통증이 지속된다. 그럼 이제 다른 옵션들을 그때는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일상생활 지장이 있고 보존적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통증이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학적 검사상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경우, 그때는 항상 수술까지 고려해야 된다. 치료가 어떤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는 것 같고, 비수술적인 치료만도 너무 고집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고요. 수술적인 치료도 너무 고집하면 안 되는 거고, 심하지 않은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로 가시는 거고, 심한 분들이나 오래된 분들은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좋겠네요. 이제 저는 이제 족저근막염 치료 중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스트레칭,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족저근막염 스트레칭 하는 거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있는 거 딱 두 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계단을 이용하는 건데요. 제가 오른쪽 스트레칭 먼저 해볼게요. 아킬레스건이랑 종아리를 스트레칭 해주는 건데요. 체중을 실어서 이게 발을 지금 계단을 반만 걸친 다음에 이렇게 체중을 실어서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종아리가 쫙 당길 수밖에 없죠. 이게 체중으로 이걸 늘리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한 좀 당기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뭐 10을 세도 되고 20을 세도 되고 최대한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됐다 싶을 정도로 하시고 또 이번에는 반대쪽 예. 이렇게 쭉 늘려서 이거 사실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느냐 뭐 몇 초를 해야 되냐 이런 거 사실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좀 당긴다 싶으면 그때 이제 중단하시고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몇 번, 몇 초, 뭐 몇 회, 몇 세트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계단이 없다 그러면 이 벽에다가 미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앞에 이렇게 벽이 있다면 자 이렇게 해서 체중을 이렇게 실어서 이거 스트레칭 엄청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 발목 각도를 90도 이상으로 꺾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몇 초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고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나면 장단지랑 종아리가 확 늘어난 게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 봤고요. 네, 이제 이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족저근막염의 수술적 치료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봤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